두 가지 중요한 내용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적 분야, 두 번째가 매체. 인적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78쪽에 설명이 잘 돼 있고 매체에 대한 이야기는 79쪽에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먼저 인적 분야부터 보겠습니다. 인접이 뭐야? 가까운 곳에 접해 있는, 붙어 있는. 그랬을 때 문학은요, 문학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 작품을 창작하게 만든 여러 가지 인적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술 분야가 있어요. 예술 분야 중에서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 분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문학 창작에 영향을 준 경우 예술 분야의 어떤 문학에 대한 영향을 인적 분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교과서에요, 김정희의 새한도라는 그림이 있어. 그 그림을 인적 분야로 해서 고재중이라는 시인이 새한도라는 시를 짓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술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인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문학이라는 것은 역사, 사상, 철학 등 인문 분야와도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어서 우리 조선시대 어떤 유교관념 같은 것을 주세붕의 오륜가라든가 정치의 훈민가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 또는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지어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임경업전이나 박시조도 마찬가지 인문 분야의 인적 분야 영향을 받은 경우입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 문화 현상 인적 분야가 돼서 조선 후기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던 사회상을 반영하여서 박지원의 양반전이 만들어지거나 70년대 산업화 사회의 도시 빈민의 삶을 모순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 중에서 황석영의 객지가 있거나 조세희의 난자의 가수 어울린 장공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학이 뭐가 있다? 인적 분야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그런 문학에 영향을 미친 예술 작품이 뭐야? 그리고 그런 문학에 영향을 미친 인문, 사회, 철학 이런 내용들이 뭐야를 물어보는 경우가 일단은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매체에는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체에는요,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전자 매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은요, 이 말이라는 이 음성 언어로 시작을 해서 구비문하고 시작을 해서 운문체로 전승되다가 오늘날에는 인쇄 매체, 쉽게 말하면 책으로 문화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최근에는요 전자매체 등 휴대전화라든가 혹은 여러가지 태블릿 PC를 이용해가지고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학의 매체가 발달돼 왔다, 변형돼 왔다가 핵심입니다. 이 내용은 더 이상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물론 아빠는 막 적어가면서 콜콜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더라고.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 안에 담겨있는 인적 분야가 뭔지 설명하는 게 더 시간을 절약하고 핵심을 얘기하는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80쪽에 가보면 고재중의 새한도라는 시를 볼 거예요. 어제 약간 수업을 했어요. 근데 어제 수업을 하면서 후회한 게 뭐냐면 어제 찍을 걸 강의를. 오늘 수업을 하면서 어제 찍을 걸. 지금 뭔가 지금 약간 어수선해. 뭔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조용한데 한 게 아니라 뭔가 집중을 못하는 약간 그 분위기가 있어. 수업에만 집중해.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 학교 이런 거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 4월 6일 오픈돼 봐야 하는 거잖아. 지금은 다 썰이고 수행평가도 그치? 그런데 열받는다. 솔직히만. 그치? 너희들 상황 고려 안 하고 도서관이 다 폐관됐는데 휴관 중인데 뭔 책을 어디 가서 전문을 읽으란 소리야? 그치? 서점 가도 그런 책은 구하기 힘들어 지금. 얘기를 해. 얘기하면 100%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 그지? 내가 그런 사정까지 봐줘야 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어떡하지? 인터넷도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 전문을 실제 못하게 돼 있어. 저작권법 때문에. 꼭 중간에 중략해서 꼭 줄여야 돼. 전문은 진짜 척밖에 없습니다. 순수하게. 요즘에 매체자리로서 문제집도 전문 못 실어.
누군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도서관 휴관 중이어서 책을 빌릴 수 없습니다. 서점에 가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언제 불러서 언제 와서 요즘같이 택배도 빨리 안 오고 쿠팡맨 사건 때문에 지금 되게 택배도 지금 문제인데 언제 와서 언제 읽어? 미리미리 했어야지 라고 얘기하겠지. 에이씨 진짜 니네 학교 진짜 싫어. 근데 어쩌지 니네 학교밖에 없는데 지금 집중해. 일단 집중이 안 되더라도 집중해보자. 고재동의 세안도입니다. 왜? 책 좀 갖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약간 틀어진 것 같아. 알았어요. 잘했어. 자, 고재동 시인. 작년에 이 시인 여러분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첫사랑. 그러니까 이 시인 특징이 뭐냐면 자연물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바탕으로 이 자연물에게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인간사의 깨달음으로 당겨오는 시를 꽤 잘 쓰시는 분이에요. 고재동 시인. 첫사랑도 보면 인간의 첫사랑 얘기를 하려고 나무에 눈꽃을 피우려고 노력하는 모습.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만한 그 자연물의 장면을 이 사람은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저렇게 눈이 나무에 붙어서 눈꽃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눈이 녹아서 그 자리에 봄꽃이 피는구나 라는 관찰을 바탕으로 뭘 한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쉽게 말하면 이루기도 어렵고 아슬아슬한 첫사랑을 이뤄내지만 결국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상처가 남게 되고 그 남은 자리에 뭐가 봄꽃이 핀다는 것은 성숙한 사랑이 오게 마련이라는 인간사 이야기를 하려고 자연에 대한 관찰을 하잖아요. 그런 시를 많이 쓰셨다는 얘기고 그런 패턴으로 여기 있는 세안도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자연물이 있습니다. 그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서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인데 특히 첫사랑도 나무였고요. 고재동의 세안도도 나무를 가지고 지금 시를 쓴 거예요. 보통 학교에서 마찬가지야. 선생님들이 저도 그랬고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인간이라는 얘기 뭐냐면 기쁘기도 하지만 잘 삐지기도 하는 인간이어서 보통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시인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안 듣는데요. 안 좋고 안 듣는답니다. 특히 이렇게 안 알려진 시인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 고재동 시인이 말이야 이런 시도 썼는데 말이야 되게 이런 점에서 뛰어나고 막 하고는데 애들이 그냥 너 이제 그냥 관심 없어. 그냥 바로 시 들어가지 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럼 거기가 출제 포인트가 된대요. 왜냐면 학원에서도 설명해 줄 수 없고 니들이 내 수업 시간 듣지 않은 내용 들은 애만 맞춰 하고 변별을 가리는 문제 거기서 나온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그 첫사랑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을 때 수록이 되었을 때 그 모 선생님이요 이렇게 냈답니다. 고재종 시론 이론 그 작가론 이론 지문을 끌고 와가지고 이 시 첫사랑을 분석하는 이 문제를 내서 애들 상당수 애들이 다 틀렸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면 있잖아요. 그거 잘 들어두셔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부류의 어떤 스타일의 시인이다라는 거. 고재종. 자 그리고 제목 세안도입니다. 원래 이 시는 수사 김정희의 세한도라는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의 내용,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남겨와서 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인적 분야가 뭐 한 겁니까? 문학에 영향을 주는 경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뭘 알아야 돼요?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가 어떻게 해서 그려지게 되었는지 이게 어떤 그림인지를 먼저 알아야 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풍부해지겠지. 밑에 그림 나와 있죠? 자, 또 제일 밑에 보시면 나무들 있죠? 아마 왼쪽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잣나무일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소나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이 있죠. 이 그림을 보면서 자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 소나무와 잣나무 는 모진 겨울 추위에도 시들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와 잣나무를 예로부터 뭐라고 부르느냐 새한고절이라고 많이 불러왔습니다. 새한고절 새한은 한 해가 저물거나 시작될 때 겨울이죠. 우리 12월 1월이 겨울이잖아. 그럼 모진 겨울 추위 를 의미하는 새한에도 시들지 않는 고절 하면 높은 또는 외로운 절개.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이야기를 끌어오면 옛날에 선비들이 소나무와 잣나무를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정치적 시련이 오더라도 신하로서의 그죠? 의리, 지조, 절개를 버리지 않았던 것을 어디에서 소나무와 잣나무의 속성에서 많이 본받아가지고 소나무가 되고자 한다, 잣나무가 되고자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새한도가 바로 뭘 그린 겁니까? 소나무와 잣나무의 새한고절을 그린 그림 새한도예요. 그러면 이 소나무와 잣나무가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추사 김정희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면서 금석학자이기도 했고요. 금석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옛날 비석들 있죠. 비석을 탁번호 떠가지고 비석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의 권위자였답니다. 그리고 김정희는 청나라를 자주 다녀왔어요.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명필이라든가 실학자들을 만나면서 그들과의 교류가 되게 많았고 그러던 와중에 청나라의 뛰어난 문물을 보는 순간 조선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나라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그러면 자꾸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의견을 펼치기 시작해요. 이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만약 정조 같은 임금이었으면 좋은 신하로다 했겠지만 만약에 다른 왕이었다면 예를 들어 뭐 철종인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철종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철종이 씨 별명 아십니까? 강화도령이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나중에 찾아봅시다. 알겠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그럼 그 김정희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펼칠 때마다 왕의 미간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릴 수는 없고 쟤를 뭐 해라? 치워라. 치우는 형벌이 뭡니까? 유배예요. 추사 김정희 어디로 유배 왔어요? 왔어요 해서 벌써 이미 힘들 줘버렸죠. 제주도 어디? 저쪽 가면 모슬포 옆에 그 대정읍에 안성, 인성, 보성이 몰려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근데 유배할 때 여러분 유배도요 급수가 있어요. 정약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그 정약용의 형 흑산도에서 섬 다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첩도 뒀어요. 정약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편안한 생활했고요. 편안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했고요. 그리고 우리 뭐 정약용도 마찬가지로 강진 지역에서 비교적 농사도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책도 같이 읽고. 근데 김정희 같은 경우는요 제주도에서 위리안치라는 걸 당합니다. 위리안치. 위리안치가 뭘까? 위리안치. 못 나가는 거.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 집 주위를. 철조망. 옛날 철조망이 있었을까? 탱자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담장 위에다가. 탱자나무가 가시가 아주 날카로운 그 귤나무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너 이 집에서 못 나가. 그 집 안에만 있어. 쉽게 말하면 사람을 접촉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기 때문에 지금 꽁꽁 가둬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자. 근태가 김정희야. 근태가 그렇게 유배를 당했어. 그러던 와중에 계속 조정에서는 근태를 어떻게 할까봐 얘가 돌고 있는 와중에 영준이 너 뭐라고 얘기할래? 사람들한테, 왕한테. 너는 어떠니? 근태가 지금 벌을 받는 게 너는 어떻다고 생각해? 네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만약 왕이 너한테 얘기를 했어. 너 뭐라고 대답할래? 벌받아 싸지고 놈. 이렇게 배신한단 말이야.
아무리 친했던 동료 제자도 다 등져요. 싹 다. 왜?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러고 나중에 유일한 제자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친구만큼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희에게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책도 구해다 갖다 주고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정신적인 도움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뭐 한 사람입니까? 스승에 대한 의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의리. 그 의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신의 현재 입지가 흔들리고 위험해짐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한? 스승을 위한 그런 지조 있는 모습.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그런 제자 이상적의 의리를 기리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이 이상적에게 그려준 그림. 이 바로 여기에 있는 세안도란 그림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상적이 지니고 있는 의리이자 2차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런 제자 이상적 못지않게 나도 선비로서의 의연한 자세를 지키겠다라는 자신의 일종의 다짐도 포함된 겁니다. 알겠죠? 나도 이 유배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굴하지 말고 꿋꿋이 나도 버텨내야 되겠다 라는 첫 번째는 제자였지만 나중에는 누구까지? 자기까지 그런 나무가 되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떠올려야 되죠? 추사 김정희에게 소나무와 잣나무는 백석에 쓴 시에 시적 화자에 있어가지고 어떤 나무? 갈매나무하고 유사기를 한다. 왜냐하면 그 남신의주 이동 박시봉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지금 아내와 떨어지고 가족과 떨어져가지고 유배 온 상황이잖아요. 유랑과 유배가 다르긴 하지만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자책을 하다가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노연한 삶의 의지를 다지잖아요. 두 번째 부분에서 이런 유사점이 발견되는 거. 이런 거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패턴이잖아. 그치? 연관 지을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옛날 우리가 배웠던 어떤 작품하고 연관성이 있잖아 없잖아 라고. 그치? 설령 그때 이해 안 됐고 복습이 안 됐더라도 지금까 다 찾아보시면 돼요. 남신의도 박시봉방에서 갈매나무가 어떤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야. 여러 가지 배운 작품을 따로 외우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묶을 수 있고 연관 지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냐 못 가졌냐. 이런 거를 시험에서 중요한 요소로 삼기 시작해. 2학년 문학은 1학년 국어와 시험이 달라. 1학년 국어는 그냥 단순하게 네가 이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해준 내용이 돼가지고 이해했니?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니? 이 정도의 문제라면 2학년 오게 되면 다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할 거야. 왜 안 배운 시 자꾸 냅니까 선생님? 근데 우리가 이번에 본 시험의 절반을 우리가 배우지 않은 작품이에요 라고 분명 여러분들이 반발할 정도로 문제를 냅니다. 심지어는 이미 배운 거여도 왜 얘랑 연관돼서 문제를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실제 여러분 학교의 기출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 얘 소나무 잣나무랑 남신의주동 박시봉방이 갈매나무랑 유사한 기능을 지녔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나무의 속성을 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세안으로 왔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 그림에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유배 상황이잖아요. 이 유배란 상황이 뭘로 그려진 겁니까? 모진 겨울 추위로. 로 그려진 것이었다면 고지의 세안도는요 상황이 유배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들 83쪽에 3번에 그래프 보이세요? 이거 이 세안도 시험 문제 낼 때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선생님들이 그 파일로 갖고 계세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림 파일로. 거기 보시면요. 1980년부터 1995년 사이에 그 어느쯤 시기에 지금 이 시를 썼겠죠? 그 사이에. 자, 보세요. 전국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농가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하나,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농가 부채 변화. 부채가 뭐니? 빚이죠, 빚.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가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1,000원 단위로 계산된 걸 보면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1995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가까이 되지, 1억 원. 그렇지 않아요? 평균 농가 부채가 1억 원씩 빚지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농촌에서. 이런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이란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 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바로 농촌의 어려움이에요. 이것을 이 작품에서는 매서운 겨울추위로 표현합니다. 자, 이제 침착하게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어를 읽어가는 것이고, 시어도 결국은 어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진 거야. 그때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 가지 어휘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어휘는요, 명사예요. 명사. 체언. 그리고 이 체언을 수식하는 말, 또 이 체언을 풀이하는 말. 이 명사에 대해서 어떤 말이 꾸며지고 있고 어떤 말이 소설되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 체언이 이 시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구나라고 여러분들 짐작하면서 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어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 나갈 때 세 가지 시옷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시옷이 뭐냐면요, 첫 번째 시적 상황, 두 번째 수식어, 세 번째 서술어라고 시옷으로 시작하는 세 개를 가지고 지금 시의 의미를 파악해 가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명사라고 판단된 단어가 있으면요, 걔를 네모로 쳐보세요. 중요한 시어예요, 걔가. 첫 번째 행에서 정말 중요한 시어가 나옵니다. 명사가 나옵니다. 뭘까요?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우리나라의 시골 마을은요, 모든 마을에 이게 다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러면 마을회관은 일종의 건축물이죠. 건물입니다. 어떤 건물입니까? 그 농촌을 상징하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회관을 꾸며주는 말 또는 풀이해주는 말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날로 기우듬에 가는. 자, 보자. 앞에 수식한 말이야. 날로, 무슨 얘기야? 날마다. 기우듬에 가는, 기울어져 가는. 자, 마을회관이 실제로 건물이 기울어진 건 아니겠죠? 마을회관이 점점 뭐해지는 모습이냐? 낡아가는 모습입니다. 점점 황폐해지는 모습이죠.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바로 황폐해지는 농촌 현실을, 퇴락해가는 농촌 현실을 보여주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쪽 부분에서 시험을 출제한다고 한다면 이런 게 나오겠죠. 아까 학습할 때 봤던 그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프 두 가지가 나왔어. 하나는 농촌의 인구고 하나는 농촌 경제야. 시 나오고 그래프 나오고 날로 기울음에 대한 밑줄 그어지고, 그래서 A에 대한 설명, 그래프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어의 의미를 해석해보니, 시의 의미를 파악해보니 이것은 1980년대 이후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농촌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현실을 날로 기우듬해 가는이라고 표현했구나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퇴락해가는 농촌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로 기우듬해가는 마을회관이 제시가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청솔. 얘가 명사잖아. 그리고 고재종 시인의 시에서 나무 나오면 대부분 주목하셔야 되고, 특히 얘들아, 이 시가 지금 김정희의 새한도를 모티프 삼아 쓴 시잖아. 새한도의 나무가 무슨 나무야? 소나무 잣나무잖아. 이거는 잣나무를 별로 친하진 않은데 소나무는 그래도 친숙한 나무잖아. 소나무가 이 소나무야. 푸른 소나무 청솔. 그러면 이 나무가 혹시 새한도의 이 나무랑 같은 속성을 지닌 나무가 아닐까? 그래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면서 봐보세요. 청솔이라는 이 나무가, 소나무가 어떻게 서 있다 그랬습니까? 꼿꼿이 서 있답니다. 꼿꼿이 서 있다. 그러면 마을 회관은 날로 어떻게 되고 있는데? 기우듬해가고 있는데 청솔은 그 옆에서 뭐하고 있어?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이야. 꼿꼿이 서 있다는 얘기는 그 어떤 시련에도 굽히지 않고 굳고 정한 모습으로, 이게 바로 의연한 자세죠. 이 의연하다는 표현이 선생님이 앞에서 갈매나무 할 때도 쓴 표현이야. 그지? 굳고 정하다는 것은 의연한 태도.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마을 회관에 기울어져 가는 모습과 청솔의 꼿꼿한 모습을 대조하고 있고, 이게 첫 번째 대조. 그리고 두 번째 가보면 핵심적인 두 개의 단어가 한때와 회관이야. 한때. 요즘에 이 말을 그걸로 보잖아. 라떼. 라떼는 말이야. 그죠? 한때 한번 어떻게 됩니까? 과거입니다. 과거. 한때는 어땠어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새앙지까지 깨우던 회관입니다. 그러면 한때 집집의 새앙지까지 깨우던 회관은 과거의 활기찼던 농촌의 모습. 이제 전원일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최장수 드라마 중에 전원일기라고. 거기 보면 마을회관에 마을 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을의 중요한 소식을 알릴 때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마이크를 잡고, 마을 주민 여러분, 마을 이장입니다. 뭐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동네에 전국 노래자랑 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방송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송이 계속 울려 퍼지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생기 있는 모습,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활기찬 모습을 제시한 이유가 뭘까? 현재의 기울어져가는 마을회관과 마찬가지 뭐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또 대조가 나타납니다. 대조, 대비 같은 개념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꼿꼿이 서 있는 나무와 대조되는 마을회관, 그리고 활기찼던 과거의 모습과 대조되는 마을회관, 바로 현재의 농촌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 퇴락해가는 현실을 부각하기 위해서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부각하다, 강조하다. 이 작품에서 대조가 두 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모두 뭐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의 퇴락한 농촌 현실을 부각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 마을회관 옆에서, 참고로 마을회관 옆에 청소년이 서 있는 모습을 밑에 있는 그림 잠깐 보세요. 집 옆에 소나무 잣나무가 서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위치 구조잖아요. 이걸 가지고 연상해서 시를 쓴 걸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마을 회관 옆에서 그 둔치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직접 제시되진 않았지만 그 옆에 누가 있는 걸로 우리 아까 청솔이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 청솔이 직접 나온 시는 아니야. 뭐 했대? 둔치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 바로 청솔이 겪고 있는 나무의 밑둥이죠. 둔치가 터지고 갈라지는 아픔은요. 바로 청솔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은 농촌의 아픔을 상징하고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누가? 청솔이. 근데 소나무에 눈이 어디 있어? 그리고 눈은 감는다 뜬다. 일단은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고 눈을 감지 못해요. 눈을 뜨고 있습니다. 왜 눈을 뜨고 있을까요? 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농촌의 현실을 뭐 하기 위해서? 청솔이 직시하기 위해서. 농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청솔의 모습을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라고 표현한 거죠. 세 번째, 그 회관들창 거덜내는 대바람 때마다. 대바람. 일단은 뭐 갑자기 모질게 부는 바람. 이라고 사전적 해석한 다음에 얘를 꾸미는 말을 봐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관의 들창을 거덜내는 대바람이에요. 그러면 아까 마을회관의 농촌의 형식, 농촌을 상징한다 그랬어? 그 마을회관의 창문을 거덜내는 바람이래. 그럼 마을회관을 부수는 바람이고 농촌의 현실을 힘겹게 만드는 바람이야. 그러면 이거 뭘 상징할까? 농촌에 닥친 시련을 상징하죠. 때마다 누구는 또 나옵니다. 청솔은 어떻게 한다? 한바탕 노엽게 운다. 일단 한바탕 노엽게 운다 먼저 해볼게요. 자, 노엽게, 노엽을 느낍니다. 울기까지예요. 이거 우리 의인법에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노엽게 우는 이 청소의 행위는요, 바로 농촌의 이런 바람에 의해 타락해간 현실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의 현실에 대한 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거 가지고 건드리는 선생님도 계셔. 또가 의미하는 바 이런 농촌의 힘겨운 시련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다. 여러 번, 자주 반복적인 시련과 울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시에서 지배적인 표현법 하나가 뭐가 있을까?
의인법이지, 의인법. 자, 의인법. 근데 의인법 개념. 사람이 아닌 것.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사람처럼 비유. 비유하는 거지. 개념도 알고 있어. 어디 의인법 쓰는지 알고 있어. 그럼 의인법을 왜 쓸까? 사용하는 의도, 효과. 왜? 의인법을 쓰는 이유. 선생님 그 대학 다닐 때, 아니 뭐 대학은 나왔어. 대학 다닐 때 그 교수님 중에 시이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시를 쓰시는. 근데 그 교수님한테 시창장론 수업을 받으러 갔는데 이분이 일주일에 한 편씩 시를 써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시를 그 시간에 강독을 해요. 돌아가면서 여기 자네 읊어봐, 자네 읊어봐 한 다음에 거기다 평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딱 몇 가지의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런 거 하지 마라는 그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시의 제목은 절대로 명사로 만들지 마라. 한 단어로 만들지 마라. 새한도, 초은, 꽃, 봄, 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의 구절이나 문장 형태에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정말 좋아하는 제목 중 하나가 뭐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에 대하여 얼마나 시 제목이 이렇게 되게 뭔가 스토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좋아하시고요. 두 번째가 의인법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의인법. 누구든 시 의인법을 쓰잖아? 유치해 보여.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물활론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한 5살, 6살짜리 애들 있잖아. 사물이랑 대화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형이 있어. 곰인형이고 토끼인형이 있어. 그럼 오늘 우리 시은이는 곰인형이랑 잘 거야? 토끼인형이랑 잘 거야? 하게 되면 모르겠어. 왜? 곰인형이랑 자면 토끼가 외로울 것 같고 토끼랑 자면 곰이 싫어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이게 그 나이 때 그런 사고를 한대 애들이. 사물이 살아있다는 생각. 그 의인화 시키는 거야 자꾸. 그 말을 하거나 사고를 할 때. 그래서 의법을 잘못 쓰면 되게 유치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꼭 써야만 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대상과 교감하거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대상을 뭐 해야 됩니까? 의인화 시켜야 마음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감과 소통이 시의 주목적일 경우에는 의인법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대상이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교훈적 대상일 경우에 의인화시킵니다. 그래서 뭐 이정보라는 사람이 시조도 보면요, 국화야 너는 너희. 그러니까 국화라는 그 꽃을 국화야라고 부르잖아요. 옥교사 써가면서. 혹은 대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뿐인가 하노라 이런 식으로 안민영의 매화서도 마찬가지. 다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같은 거 자연물 들였잖아요. 다 의인화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상에 지니고 있는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는 대상을 뭐 해야 돼요? 의인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작품에서 청소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1번 때문일까요? 2번 때문일까요? 네,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청솔과 사람들이 서로 뭐하고 있고 교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청솔이 지니고 있는 그런 의연함, 꼿꼿함, 생명력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본받아서 이 힘겨운 농촌 현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뭐 한 거야 지금? 이 의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시하고 있어서 좀 힘든 거야. 아니지, 쉬운 시인데 내가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 자, 거기에 술만 취하면 앰플을 켜고 천둥산 밥갈지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누가 나옵니까? 이장이 나옵니다. 이장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앰프 방송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장입니다 하면서, 그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이장이 F 방송을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 F를 켜긴 켰어. 근데 술만 취하면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없는 이장이야. 그러면 술 취하면 자, 현재 이장 술에 취해 있고 F를 켜고 이제 뭐해? 유행가를 불러. 근데 이 유행가도 어떤 가사를 인용했어?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이 문학 자습서예요. 대중가에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장영의 나와남 있잖아요. 뭐 남이라는 글자에 저 하나를 빼면 님이 되고 님이라는 글자에 그거 나오잖아요. 나와남 할 때 그 트로트 가사 그 일부예요. 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옛날 여러분 아마 할아버지 세대에도 최신곡이 아니었던 노래입니다. 아주 옛날 노래예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가면요. 뒤에 가면 공선옥 작가의 명랑한 밤길이라고 있거든요. 꼭 읽어보세요. 뒤에 가면 그 명랑한 밤길이 뭐냐면 그 약간 시골 변두리 마을에 사는 여자 간호사가 도시에서 온 남자 작가거든요. 글 쓰는 작가.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되게 속물적인 인간이었어. 그래서 그 아픔을 느꼈을 때 그 이주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 중에 아마 한 명은 네팔이고 아마 방글라데시 거야. 한 명은 그 사브딘과 깐추라는 두 명이 있거든요. 얘네가 한국에 와서 힘겨울 때마다 가족이 보고 싶을 때마다 뭔가 슬플 때마다 꼭 듣는 좋아하는 노래가 있대요. 윤두현 노래가 나와요. 가을 노치국 앞에서 그 노래가 그냥 가사가 다 나옵니다. 뭐 사랑했나봐 이 노래도 가사가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그 저기 탑골 가요 들어보면 나온 노래들이에요. 윤두현 노래들. 그런 게 그대로 이제 수록이 되더라고 유행가들. 그 유행가가 어느 시절 유행가를 보면 약간 시대상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람이 그죠 어느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근데 이장이 노래 불렀다는 얘기는요 옛날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하고 있어? 술을 먹고 있어. 거기다 대고 유행가를 부르고 있어. 이런 농촌 현실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아픔을 겪고 좌절하는 모습. 뭐 때문에? 농촌에 닥친 시련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청소리 한바탕 노엽게 울어. 어떻게? 이장과 함께. 보입니까? 이장과 함께 할 때 함께 주체가 누구야? 청소리야.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힘겨운 농촌의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좌절하고 있는 울고 있는 이 농민과 청소년이 뭐 하고 있는 거야?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야. 공감. 농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하고 있는 청소년의 모습이죠. 그리고 네 번째 부분. 이 시 언제 끝나요? 시가 끝나야 쉬는 시간이 나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8시 한 20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자르고 뒤에 가면 그 메밀꽃 필무렵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있거든? 그건 딱 한 페이지만 보면 됩니다. 오늘 수업 어디까지 갈지는요. 아까 민희한테 복사해준 책 자료를 보면 딱 오늘 딱 그 수업할 범위까지만 내가 복사해줬어. 얼마 안 되지? 요거만 잘 참으면 돼. 그리고 아빠는 여기를 자세히 여기가 아니고 요걸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 요거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라고. 여기 와서 요거 설명하면 된다라고. 자, 보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 명사는 궁벽. 근데 궁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되게 궁하고 혹은 참담 벽지, 그럼 매우 후미지고 으슥한 곳. 바로 이 농촌을 의미하고, 궁벽이 어떤 궁벽이래?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낀 궁벽이래. 그러면 생산이라는 얘기 뭐예요? 농작물을 생산하고 생산한 농작물을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돈은 없이 지금 뭐만 들고 있었습니까? 아까 그래프 보니까 빚만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새마을까지 끊겼습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뭘 보여줍니까?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시였죠. 피폐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국어 선생님들이 되게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적 안심되긴 하는데, 혹시 몰라 2학년 되면 여러분들한테 더 수준 높은 문제를 통해서 더 수준 높은 공부를 기대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성석재란 작가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소설 되게 재밌게 쓰는 사람이래요, 성석재 작가가. 성석재 소설 중에 되게 재밌는 것 중 하나가 그게 있다. 그러니까 오렌지 맛 오렌지. 소설 제목 얘기하면 또 찾아봐야 되나요? 도서관도 문 닫았는데. 미안해, 나중에 찾아봐. 요거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요거는 그냥 찾아볼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 쳐보면 그냥 몇 개 줄거리 나와 있는 건 보더라도 내용이 잘 됩니다. 요게 우리나라 1997년 IMF 시기에 농가 부채가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그 당시 농촌 현실을 보여주는 소설. 물론 중요한 건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달리 되게 이타적인 사람이었다, 요게 핵심이긴 하지만 이 작품에 깔려있는 사회 현실은요, 이거예요. 어려운 농촌 현실입니다. 농가 부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계속 뭐만 남는 거예요? 빚만 쌓이는 현상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의 피폐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자, 그래서 다 끊긴 궁벽까지 봤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나. 이 역접의 접속을 통해서 뭐를 보여줘? 시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좀 위험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약간의 패턴은 있어요. 신은 얘들아, 힘겨운 상황에서도 뭐 무너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의지, 희망, 이런 걸 얘기하거든. 나쁜 거에서 좋은 것으로 전환되는 게 일반적인 이 그러나의 킬링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잘 보자, 현실과 태도의 측면에서, 자, 시상전환 이전도 부정적 현실 속에서 절망적인 태도로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술 마시면서 유행가 불러요. 아픔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있잖아요, 현실은 그대로 부정적이에요. 이거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사람들의 태도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요. 바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상전환을 보여준 겁니다. 백석, 남실유동과 시공방, 애도 그러나 나오잖아. 똑같이 지금 유랑의 상황이고 똑같이 가족과 떨어진 상황인 거는 변함이 없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뭘 느꼈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절망을 느꼈다가 그러나 이후부터 희망을 바뀌잖아. 의지를 바뀌고. 그 시상전환은 뭐의 변화를 보면 돼? 태도의 변화를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절망적 태도에서 희망적 태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비닐하우스, 이것도 농촌에만 있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마을회관처럼 농촌 현실을 보여주는. 근데 대바람이 불어서 마을회관이 무너지고 좀 이상하잖아, 현실적으로. 대바람이 불어서 비닐하우스가 쓰러지는 거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여름에 태풍 불면 보통 많이 쓰러지는 게 비닐하우스고 겨울에 눈 많이 내리면 폭설로 무너지는 것도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농작물 수확하거든. 농촌 현실을 보여줘. 비닐하우스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 난장난. 뭐 때문에? 대바람 때문에 난장판이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뭘 보여주는 겁니까? 어떤 황폐해진 농촌 현실. 이게 이거야. 앞에서도 지금 농촌 현실이 부정적이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러다가 지나도 또 얘기 나온 이유가 뭘까?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 현실은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가 바뀐 거야? 희망적인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가 청소들을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몇몇들. 드디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비닐하우스를 일으키고요. 또 뭐하고 있는? 청소를 바라보는. 는 마을 사람들이죠. 첫 번째, 비닐하우스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황폐해진 농촌을 다시 되살리려는 노력. 복구하려는 노력 속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청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 대바람에도 의연하게 등치가 터지면서도 사람들을 보면서 눈 감지 않았던 그런 청소를 보면서 뭘 느끼는 거야? 희망을 느끼는. 는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 뭐해라? 보아라.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이제까지와 갑자기 완전 어조하고 다 달라져 버리죠.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한 의지를 표출하죠. 의지적 자세를 강조합니다. 그때마다 그때가 언제예요? 대바람이 불 때, 그로 인해서 마을이 난장 날 때,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때, 이럴 때마다 누가 나옵니까? 또 청소리 나오죠. 아까는 몇몇들 보아라고요. 이번에는 청소를 보아랍니다. 청소를 어떤 청소리였어? 첫 번째,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자, 삭바람, 삭풍, 북풍, 북쪽바람 또는 겨울바람. 이게 바로 매서운 겨울추위입니다. 농촌의 현실. 이 바람을 뭐 하는 거야? 소나무가 왜 잎이 가늘잖아. 그것을 마치 빗질을 하듯 쓸어내리듯 뭐 하는 겁니까? 이 바람을 뭐 하는 겁니까? 이겨내는. 겨울바람 이겨내며 뭐 하고 있는?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는. 즉 서러움이라는 일종의 절망도.
뭐하고 이겨내며. 마지막입니다. 푸른 숨결 풀어내는. 자, 청솔, 푸른 눈, 푸른 숨결. 그래서 푸른색의 이미지가 또 지배적인 색채의 이미지죠. 푸른색은 얘들아 희망적인 색깔이야. 알겠지? 그래서 푸른 숨결은 희망과 생명력을 동시에 의미하는 말이에요. 희망과 생명력을 풀어내는 누구? 청솔. 그리고 청솔을 뭐 해라? 보아라.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자, 이때 희망의 노예라는 뜻은요. 희망의 노예라는 말은 부질없는 희망을 꿈꾸는 존재, 혹은 노력 없는 희망을 꿈꾸는 존재를 희망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거지. 아무런 노력 없이 뭔가 부자가 되길 원하고, 아무런 노력 없이 뭔가 농촌이 되살아나길 원하고, 아무런 노력 없이 뭔가 성공하길 바라는 거, 희망만 품고 사는 거, 희망의 노예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부질없는 희망을 꾸거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날이 오길 바라지 않는다. 굳센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서 뭐 하겠다? 희망이라는 것을 반드시 되찾겠다. 즉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표현의 희망의 노예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됩니까? 현실적이고 노력이 수반된 희망. 성분 있잖아요. 우리 김훈 작가의 카레너를 보게 되면 거기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그 노량해전 죽기 전에 전사한데 거기에서 적들을 보면서요, 그 느낀 감정을요 인간적으로 그대로 다 드러내요. 두려움을 다 느낍니다. 이순신도. 그 소설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이순신이 아니라 인간 이순신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싸웠구나를 보여주는 소설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 나옵니다. 헛된 희망을 꾸지 않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럴 거면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겠다. 살아남을 수 없는 전쟁이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지, 이런 헛된 희망을 꿈꾸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 마찬가지예요. 이런 절망적인 농촌 현실에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헛된 희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지와 노력이 수반된 그런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 하게 됩니까? 까맣같이 얼어 죽는 이 아침. 자, 이 아침은 시간적으로 현재 현실을 의미할 때 여전히 어떤 현실입니까? 까맣같이가 얼어 죽는 현실이에요. 그 정도로 매서운 겨울 추위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어묵한 현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마지막 뭐가 나옵니까? 저 동력해선 꼭두선이 빛 타오른다. 좀 생소하겠지만 꼭두선이 빛은요 붉은색이에요. 옛날에 꼭두선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그것이 붉은색을 띄어서 옷감을 염색할 때, 그래서 붉은색이고, 이 붉은색은요 떠오르는 아침 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는 뭐를 의미하냐? 새로운 희망. 됐지? 조심할 게 있어. 그래서 이 작품은 색채 이미지가
푸른색과 붉은색이 모두 쓰였습니다. 모두 쓰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색채가 다르긴 해. 근데 서로 대조된 의미를 갖고 있진 않아. 색채 자체만 대비될 뿐 모두 뭘 상징한가? 희망, 생명력. 붉은색도 결국 뭐야? 희망이야. 모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색채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느 하나가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모두 긍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핵심 정리를 보겠습니다. 1번에 미술작품의 차용, 그림 세한도를 미술작품을 모티프 삼아서 뭐 했습니까? 시 세한도. 바로 유배 상황이라는 고난을 견뎌낸 김정희처럼 가난한 농촌이라는 힘겨운 상황을 이겨내는 극복 의지를 형성한 시가 되죠. 거기서 제목이 서로 일단은 연결되어 있고요. 나무라는 소나무라는 소재가 연결되어 있고요. 겨울추일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미술작품이란 인적 분야의 영향을 받았구나. 그리고 농촌 현실은요, 우리가 앞부분에 봤던 그래프처럼 전부 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이죠.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 중에 색채 이미지, 푸른빛과 붉은빛은 모두 힘겨운 농촌 현실을 이겨내는 희망을 상징하는 색채이기 때문에 작품 소화지 3번처럼 꼭두선이 빛은 푸른 이미지와 대조되어 농촌의 시련을 상징한다? 아닙니다. 꼭두선이 빛도 뭘 상징합니까?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3번이 X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세안도 하나 마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5분) 일찍 끝나기 때문에 10분 쉬겠습니다. 당초 예상 시간보다 5분 일찍